세상은 변하고 빌딩은 높아졌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워하는 건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양촌리의 저녁 노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입양으로 맺어진 뜨거운 가족의 금동이, 양촌리의 영원한 활력소 일용 언니, 그리고 순박한 웃음 뒤에 진한 정을 품은 명석의 에피소드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고향집 아랫목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엇갈린 계절 1987년 여름 그토록 시렸던 노총각의 수뇌부 1. 빗줄기가 그려낸 기구한 인연 1987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끈질겼습니다. 장마가 머물다간 양지뜸의 길엔 습한 기운이 자욱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단함을 짊어진 채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성실한 노총각. 그는 그날도 홀어머니의 마디마디 쑤시는 통증을 달래줄 약을 사러 읍내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진 소나기를 피해 들어간 곳이 바로 읍내 끝자락의 낡은 술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자를 마주합니다. 짙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고 거친 사내들의 농담을 웃음으로 받아내며 위태롭게 술을 따르던 여자. 남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치부했지만 남자의 눈에는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비치는 깊은 고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참 착하게 생겼네요. 나 같은 여자랑 연애나 해볼래요? 내가 평생 맛있는 밥 해줄지도 모르는데. 농담처럼 툭 내뱉은 여자의 한마디가 남자의 가슴 속에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불씨를 지핍니다. 남자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날 밤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목소리를 수만 번도 더 되새기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장을 지운 얼굴과 맥주캔에 담긴 진심. 며칠 뒤 읍내 목욕탕 앞에서 남자는 그녀와 다시 마주칩니다. 화장을 지운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맑고 또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검은 봉지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을 꺼내 남자에게 건넵니다. 음료수니까 마셔요. 피부에도 좋대요라며 웃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평범한 이웃집 처녀 같았습니다. 사실 저 어제 좀 우울했어요. 남들처럼 시집가서 된장찌개 끓이며 살고 싶은데 나한테는 그런 복이 없을 것 같아서.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남자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 결심합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저 넓은 농가 밭이 이제는 이 여자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화려한 옷도 짙은 화장도 필요 없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평범한 삶을 그녀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꿈꾼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의 진력이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으로 그녀가 들어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3. 양지뜸을 뒤흔든 폭풍과 친구들의 외면. 소문은 마른 들판에 붙은 불처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양지뜸 노총각이 술집 여자랑 눈이 맞았다더라. 친구들은 남자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 차려. 그 여자 시집도 한 번 갔다 왔고 5살 난 애까지 있는 여자야. 내 인생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어? 친구들은 남자를 대신해 술집으로 달려가 그녀에게 모진 말을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순진한 친구 인생 흔들지 말고 당장 짐 싸서 떠나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자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옆에서 우리 엄마 모시고 죽은 우리 아버지 제사같이 지내줄 사람이 필요해. 그게 그녀라면 난 충분해. 남자는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픔을 통째로 안아주는 일임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친구들의 외면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그에게는 한여름밤의 매미 소리보다 가벼웠습니다. 4. 서로의 머리를 깎아줍시다. 세상에서 가장 투박한 청혼. 남자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골목길. 남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나 배운 거 없고 가진 건 논밭뿐이지만 당신 밥은 안 굶겨요. 지난 일은 묻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제 머리 못 깎는 사람들끼리 서로 머리 깎아주며 삽시다. 나랑 같이 양지뜸으로 갑시다. 그녀는 남자의 투박한 손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나 같은 여자도 괜찮냐는 그녀의 물음에 남자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생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낡은 방 안에 가득 찰 아이의 웃음소리와 그녀가 차려줄 소박한 밥상, 그리고 함께 흙을 만지며 늙어갈 평온한 미래를 꿈꾸며 달콤한 잠에 빠졌습니다. 남자의 머릿속에선 이미 그녀와 아이를 위한 새 가구의 위치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와 함께 증발한 신기루. 약속된 아침, 설레는 가슴을 안고 그녀를 데리러 읍내로 향했지만 그녀가 머물던 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첫 차를 타고 마을을 영영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술집 주인의 말은 남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걔는 마음이 병든 애야. 어디 가서 6개월도 제대로 못 붙어있어. 남의 집 살림을 어찌 살겠어. 본인도 겁이 났던 게지. 그냥 꿈 한 번 꿨다 생각하고 잊어버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마을 평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사온 수박을 멍하니 씹으며 다시 고독한 농군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남자의 가슴 속엔 시린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사준 옷을 입고 웃던 그녀의 환상을 애써 지워내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계절을 배웅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착하게 생겼다는 슬픈 칭찬 한마디와 이제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노총각의 커다란 빈자리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양심의 가시 금동이의 일탈과 어머니의 지독한 사랑. 마늘 한 단에 깃든 부모님의 피땀을 2,500원이라는 얄팍한 욕망과 바꾼 막내 아들 금동이가 자신을 속였다는 자책감의 지옥에서 헤매다 결국 어머니의 절규 섞인 사랑으로 구원받는 숭고한 가족 서사시입니다. 1. 대지의 숨결과 소년의 어깨에 놓인 신뢰. 양촌리의 여름은 가혹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지열은 발바닥을 달구고 들판의 곡식들은 그 열기를 먹고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평온한 농가의 정적을 깨고 들려온 국밥집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는 그저 흔한 이웃의 부름인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곳간에서 가장 잘 마른 마늘 10단을 골라 정성껏 묶었습니다. 그 마늘 한 단 한 단에는 아버지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궈낸 고단함과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에 밴 정성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금동아, 이 마늘을 삼거리 국밥집에 전해주고 오너라. 네가 이제 이 집안의 심부름을 도맡을 만큼 컸으니 믿고 맡긴다. 어머니의 신뢰가 담긴 목소리는 금동이의 가슴을 벅차게 했지만 동시에 소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작은 유혹의 싹을 건드렸습니다. 무거운 마늘 보따리를 짊어진 소년의 걸음은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도 전에 휘청거렸습니다. 그것은 마늘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이미 소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욕망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찰나의 유혹, 2,500원이 가져온 검은 축복. 삼거리 길목,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만화방과 화려한 전자함이 들리는 오락실은 어린 금동이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별천지였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해 건네받은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은 갈증을 해소해 주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아주머니의 한마디는 소년의 영혼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수로 한 단을 더 보내셨나 보구나. 여기 남은 돈 2,500원도 챙겨가거라. 순간 금동이의 시선은 아주머니가 내미는 꼬질꼬질한 지폐와 동전에 꽂혔습니다. 2,500원. 그 돈이면 일주일 내내 만화방에서 살 수도 있고 오락실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10단을 보냈다고 하셨으니 이 한 단의 존재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움켜쥐었습니다. 정직이라는 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눈앞에 화려한 유혹이 그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금동이는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돈을 두 군데로 나누어 숨겼습니다. 양심은 이미 길가의 핀잡초 틈에 버려진 채였습니다. 3. 비밀의 방과 일기장에 새겨진 피눈물. 어머니 앞에 선 금동이의 눈동자는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25,000원 받아왔어요.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금동이는 자신의 정수리가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다 양심의 가책은 송곳이 되어 소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금동이는 남몰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도둑놈이다. 어머니를 속였다. 하지만 그 돈으로 본 만화책은 너무 재미있었다. 모순된 감정들이 일기장 위에서 뒤섞였습니다. 소년은 죄책감을 잊기 위해 더욱 오락실에 몰두했지만 기계의 화려한 빛은 금동이의 어두운 내면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일터에서 흘린 땀방울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탕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기장의 잉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4. 형의 침묵, 그리고 거울 앞에 선 소년. 집안의 듬직한 기둥인 큰형은 평소보다 유독 과묵해진 금동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금동이의 일기장에서 마음이 무겁다는 짧은 비명을 발견한 형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형은 금동이를 꾸짖는 대신 거울 앞에 동생을 세웠습니다. 금동아, 너는 지금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느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자기를 속이는 순간 그 얼굴에서 빛이 사라진단다. 형의 목소리는 매섭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금동이는 형의 눈을 피하며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말은 소년의 귓가에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아버지의 투박한 훈계보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형의 나직한 충고가 어린 소년의 영혼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진실은 서서히 햇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뙤약볕 아래 무너진 가상 세계.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가 새로운 주문을 위해 마당에 들어섰고 그녀의 칭찬은 금동이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지난번 그 마늘 덕분에 김장이 아주 잘 됐어요. 한 단 더 챙겨주신 그 마음씨가 어찌나 고맙던지.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한 단을 더 보냈다고요? 어머니의 시선이 마당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금동이에게 꽂혔습니다. 그 순간 금동이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주머니 속에 숨겨둔 구겨진 돈들은 더 이상 보물이 아니라 자신의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었습니다. 금동이는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오락실 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소년의 비명은 여름날의 매미 소리를 뚫고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6. 어머니의 절규 사랑이라는 이름의 심판.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더냐. 어머니의 절규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과 올바르게 키우지 못했다는 자책이 섞인 피 맺힌 통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초리를 드는 대신 자신의 가슴을 손톱이 박히도록 내리쳤습니다. 네가 양심을 버리면 내 평생의 농사가 무슨 소용이냐. 네가 엇나가면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어머니의 통곡소리에 아버지는 묵묵히 담배를 피우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말보다 무서운 침묵으로 아들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금동이는 흙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금동아,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져서 남을 속이는 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다. 모자의 눈물은 마당에 흙을 적시며 비로소 정직이라는 씨앗을 다시 심었습니다. 7. 다시 뜬 별 돼지가 품은 성장통. 폭풍우가 지나간 저녁, 가족들은 평상에 모여 앉았습니다. 형제들은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자신들의 어린 시절 허물을 하나둘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예전에 쌀 훔쳐다가 도망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금동이도 그렇게 어른이 되려는 모양입니다. 형제들의 따뜻한 배려와 아버지의 묵직한 용서 속에 금동이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금성이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며 거지별이 떴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픔을 겪고 난 뒤의 웃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금동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잘못을 잊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임을. 양촐리의 밤은 그렇게 한 소년의 눈물을 머금고 더욱 깊고 푸르게 저물어갔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만원짜리 냉장고 때문에 온 가족이 밤잠 설친 사연. 전기세 무서워 냉장고 소리 새던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 사라진 냉장고 대신 마당에 심은 앵두나무의 의미. 옥-윙- 소리에 실려온 어느 여름밤의 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아주 오래전 습기 가득했던 어느 시골 마을의 한여름밤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한 대 돌리는 것도 전기세 무서워 벌덜 떨던 시절, 그 낡은 냉장고 한 대에 온 가족의 마음이 파도처럼 들썩였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지독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흐르고 마당에 흙먼지조차 열기를 품어 발바닥이 화끈거리던 그런 날들이었죠. 부엌은 찜통 같았습니다. 아침에 갓 지어 올린 고슬고슬한 하얀 쌀밥은 점심이 되기도 전에 시큼한 쉰내가 올라오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 상한 밥이 아까워 참아 버리지 못하고 뙤약볕 아래 수도가에 쪼그리고 앉아 찬물에 몇 번이고 밥을 헹궜습니다. 손끝으로 쉰기를 빼내려 애쓰는 아내의 좁은 뒷모습을 보던 남편은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이웃집 냉장고에 김치통 하나 맡기러 갈 때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연신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아내의 그 무거운 발걸음을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 대신 남편은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먼지 가득한 읍내 중고 상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사너리에 걸려 뉘엿뉘엿 저물 무렵 남편은 경운기 뒷자리에 커다란 짐 하나를 싣고 털털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단돈 3만원. 그 시절 농부에게는 피땀 어린 큰돈을 주고 사온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찌그러진 낡은 중고 냉장고랬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거예요? 꿈 아니죠? 먼지 묻은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환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 그리고 이제 나도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 며 마당을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던 어린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적막했던 시골집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 가족이 달려들어 행주로 냉장고의 묵은 때를 닦아내고 안방 옆 가장 통풍이 잘 되는 명당 자리에 귀한 손님 모시듯 조심스레 앉혔습니다. 드디어 전원을 꽂고 잠시 후 투명한 얼음 틀에서 딸그랑 소리를 내며 단단한 얼음 조각이 쏟아져 나왔을 때 가족들은 마치 금괴라도 발견한 듯 환호했습니다. 그 차가운 얼음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서로의 시린 치아를 보며 껄껄 웃던 그 순간만큼은 지독한 무더위도 고단한 빚더미도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고요한 집안의 냉장고에 소음이 낯선 짐승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윙- 하는 그 투박한 기계 소리가 평화롭던 시골밤의 정적을 사정없이 찢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귀는 자꾸만 벽 너머 냉장고 쪽으로 곤두섰습니다. 옥-윙- 애비야? 잠자냐? 저 소리 좀 들어봐라.
저게 다 돈 나가는 소리 아니냐? 어머니의 낮은 한숨 섞인 목소리에 아내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윙 소리가 한 번 날 때마다 1,000원짜리 지폐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 같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100원짜리 동전이 하수구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가난을 훈장처럼 여기며 평생을 아끼고 절약해온 노모에게 그 우렁찬 소리는 축복이 아니라 감당하기 버거운 걱정의 무게였던 겁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그 소리는 마치 가족의 내일을 갉아먹는 소리처럼 들려 차마 잠을 청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낡은 기계는 딱 하룻밤의 환상만을 허락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냉장고는 얼음 대신 눅눅하고 뜨거운 열기만 뿜어내며 숨을 멈춰버렸습니다. 읍내 기술자를 불러 확인한 수리비는 무려 4만원. 3만원을 주고 사온 기계를 고치기 위해 4만원을 더 보태야 한다는 말에 남편은 허탈하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쉬움에 냉장고 문을 자꾸만 열어보던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던 어린 딸아이도 결국 남편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가 떠난 빈자리. 하지만 그 덩그러니 남은 자리는 허전함 대신 더 큰 빛깔의 꿈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툇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시원한 우물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비록 냉장고는 사라졌지만 그 짧았던 소동 덕분에 가족들은 처음으로 우리들만의 미래라는 그림을 함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하지 말아요. 나중에 우리가 진짜 집을 새로 지으면 마당 한 구석에는 꼭 앵두나무 한 그루 심읍시다. 빨간 열매가 조랑조랑 열리면 우리 딸이 참 좋아하겠지? 어머니 방 앞에는 제가 보라색 채송화를 쫙 깔아드릴게요. 할머니께서 누워서도 꽃 구경하실 수 있게요. 아내와 남편의 대화에 어머니는 손주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 방은 우리 강아지 방이랑 딱 마주 보게 해다오. 자다가 문만 살짝 열어도 우리 손주 자는 모습 한눈에 들여다보게. 그거면 충분하다. 냉장고 한 대 없어도 마음속에 저마다 앵두나무 한 그루와 화려한 채송화 꽃밭을 심은 가족들은 더 이상 가난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사물은 잠시 머물다 가버렸지만 그 사물이 남기고 간 온기는 오랫동안 그 집 마루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려서 혹은 손에서 빠져나가는 무언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빈자리는 더 크고 예쁜 꽃밭을 가꾸기 위한 소중한 여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앵두나무 씨앗 하나 심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째 남의 집 안방 차지하고 남편 팬티까지 훔쳐입는 미친 민폐 친구 실화. 전화비 폭탄에 여인네 훔쳐보기까지. 전원일기 가족들을 멘붕에 빠뜨린 불청객의 정체. 여름 손님은 귀신보다 무섭다. 빈손으로 와서 일주일 버틴 얌체 친구가 떠나며 남긴 소름 돋는 쪽지. 제목 그의 여름 우리를 찾아온 뻔뻔한 위로. 여러분은 살면서 차마 내뱉지 못한 말 때문에 가슴 아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87년 여름 평화롭던 양촌리 김계장댁 안방을 무단 점거한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일주일째 남의 집 냉장고를 비우고 남의 속옷까지 제 옷처럼 걸치는 이 남자. 대체 이 불청객은 왜 이토록 뻔뻔해야만 했을까요?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미스터리 지금 라디오 채널 고정해주세요. 일부 불청객의 습격, 예의는 안드로메다로.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계장의 고등학교 동창 장근이 양촌리에 나타났습니다. 가방 하나 없는 빈손, 먼지 낀 구두, 그리고 땀에 찌든 와이셔츠. 누가 봐도 사연 있어 보이는 행색이었지만 그의 입담만큼은 번지르르했습니다. 영진아, 나야 장근이. 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 반가움은 찰나였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안방으로 직행하더니 선풍기를 독차지하고 대자로 뻗어버립니다. 아유, 시골 인심 좋네. 야, 시원한 물 한 사발만 다오. 라는 말로 김계장 아내의 속을 긁어놓기 시작했죠. 식구들은 당황했습니다. 잠시 쉬다 가겠지 싶었지만 그의 뻔뻔한 홈스테이는 이제 막 서막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팬티가 왜 내 몸에 있어? 선을 넘는 민폐. 다음날 아침 평화롭던 양촌리 마당에 수남 아빠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 제 러닝셔츠랑 팬티 어제 빨아서 추녀 밑에 널어놨는데 어디 갔어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에서 이쑤시개를 물고 나오는 장근의 몸에 그 옷들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아, 이거?
어제 내 옷이 좀 눅눅하길래 잠깐 빌려 입었어. 친구 사이에 이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굴 거야? 우리 우정이 팬티 한 장보다 못해? 사과는커녕 우정을 담보로 협박까지 하는 장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화기 앞에 딱 붙어 서울로 장거리 전화를 마구 걸어댑니다. 나야. 나 지금 시골 별장에 와 있어. 공기 끝내준다. 전화비 걱정은 고스란히 김 계장의 몫이었죠. 게다가 이 남자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돌을 닦는 도사 행세를 합니다. 이 집 담벼락에 기운이 안 좋네라며 어르신들을 현혹하고 급기야 시냇가에서 여인들이 머리 감는 곳까지 기웃거리다 들키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삼부 창작 김 계장의 침묵, 그 뒤에 숨겨진 낡은 일기장. 밤마다 아내 영남 엄마의 원망 섞인 한숨이 문틈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당신 친구라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에요. 화장실 가기도 무섭고 애들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제발 내일은 가라고 하세요. 김 계장이라고 속이 편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 계장은 장근의 낡은 구두 밑창이 다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김 계장이 실직하고 거리를 헤맬 때 아무 묻지도 않고 소주 한 잔에 고기 안주를 건네주던 장근의 그 투박한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장근이 저 녀석.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야. 뻔뻔하게 구는 건 자기가 비참하다는 걸 들키기 싫어서 부리는 마지막 오기일 거야. 조금만 더 참아주자. 김 계장의 우유부단함은 사실 벼랑 끝에 선 친구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사부 창작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할머니의 일침. 불청객의 체류가 일주일이 넘어가자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김 계장네 집에 도망자가 숨어 있다더라. 서울에서 사고치고 내려온 놈이라더라. 흉흉한 소문에 할머니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어느 날 오후 평상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장근에게 할머니가 슬쩍 다가와 감자 하나를 건넵니다. 장근아, 집 밖은 원래 대접받을 데가 없는 법이야. 사람이 반갑지 않은 건 손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손님이 자기 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란다. 너도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할머니의 뼈있는 한마디에 장근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오부 마지막 밤의 반전, 차가운 맥주와 뜨거운 눈물. 그날 밤 장근이 평소와 다르게 정갈하게 씻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외상으로 가져온 게 아닌 제 돈 주고 산 맥주 몇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진아, 재수씨. 내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사실 나 사업도 망하고 마누라랑도 별거하고 정말 죽고 싶었거든. 근데 죽기 전에 너희 집 그 따뜻한 밥 냄새가 딱 한 번만 맡고 싶더라. 일주일 동안 덕분에 잘 먹고 잘 쉬다 간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얼음장 같던 아내의 마음도 녹아내립니다. 맥주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여름밤의 풀벌레 소리와 섞여 묘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육부결말 비워진 안방, 그리고 미운 정이라는 이름의 얼룩. 다음날 새벽 김 계장이 눈을 떴을 때 안방은 정갈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장근은 말없이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가 빌려 입었던 수남 아빠의 옷가지들은 깨끗이 빨아 햇볕에 널려 있었고 그 밑에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는 짧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막상 그가 떠나고 나니 아내는 텅 빈 방을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이고, 저 왼수. 막상 가니까 미운 정이 들었나 보네.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먹여보낼걸.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사람의 온기. 그것이 양촌리가 30년 넘게 지켜온 인심이었습니다. 당신의 안방은 누구에게 열려 있나요? 여름날의 불청객 장근. 그는 정말 민폐 덩어리였을까요? 아니면 잠시 비를 피할 처마가 필요했던 외로운 영혼이었을까요? 80년대 양촌리는 그 모든 뻔뻔함조차 사람 사는 정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전원일기 마이너스 수일, 저승 가는 길에 있는 훈장. 일부 할머니의 정원, 죽음을 준비하는 고요한 손길. 양촌리의 여름은 매미 소리와 함께 깊어갑니다. 마당 한편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김 회장 댁 할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할머니의 무릎 위에는 눈부시게 하얀 베옷이 놓여 있습니다. 수남 엄마는 그 옷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유, 어머니. 배기 싫은 옷을 왜 자꾸 꺼내 말리세요? 기분 이상하게. 며느리의 타박에도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옷깃을 매만집니다. 얘야, 옷도 사람 손길을 타야 숨을 쉬는 법이란다. 좀이 슬면 저승사자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니?
할머니에게 수희는 공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을 마무리하고 먼저 간 영감님을 만나러 갈 때 입을 가장 고운 외출복이었습니다. 길쌈 솜씨 좋기로 소문났던 젊은 시절, 안동포보다 고운 무명을 짜서 소중히 간직해온 세월. 할머니는 그 옷을 만지며 자신의 지나온 삶을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며느리들에게 죽음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였고 수희는 그저 집안에 두기 깨름칙한 불길한 옷일 뿐이었습니다. 이부 마을을 뒤흔든 수의 바람과 일용 엄니의 서운함.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양촌리에 낯선 외지인들이 찾아옵니다. 윤달을 맞아 월부로 수희를 판다는 상인들이었죠. 윤달에 수희를 장만하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부모님은 무병장수하신대요. 상인들의 입담에 마을 노인네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특히 옆집 개화집 할머니가 영감님 것까지 2벌이나 덜컥 계약했다는 소식에 일용 엄니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나도 한 벌 장만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일용이는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 원. 일용 엄니는 일부러 아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한탄합니다. 야 일용아, 너 나 죽으면 헌 옷 입혀 보낼 거냐? 남들은 윤딸이라고 수에 한 벌씩 척척해 입는다는데 일용은 그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어머니, 제발 그 소리 좀 마세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이 뭔 놈의 수의 타령입니까? 기분 나쁘게. 자식의 눈에는 어머니의 수희가 마치 이별의 예고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어머니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들의 서툰 사랑이 고함으로 터져 나온 것이었죠. 산부 며느리들의 고충과 죽음을 거부하는 자식들. 수의 상인들은 며느리들에게도 접근합니다. 부모 모시는 효부들이라면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하지만 용진 엄마와 수남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도망칩니다. 아유, 전 싫어요? 무서워요? 며느리들에게 수희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습니다. 관을 짜고 수희를 준비하는 과정이 마치 부모님을 빨리 떠나보내는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마저 들었죠. 일용이 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아직 한갑 지난 지가 언제라고 벌써 수희예요? 미신이에요, 그거. 며느리들의 거절은 불효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간절한 거부였습니다. 백세고 천세고 그냥 사시면 되지 왜 자꾸 저승 옷을 탐내세요? 그렇게 양촌리의 여름은 부모님의 마지막 소망과 자식들의 간절한 부정이 부딪히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부 일용 엄니의 눈물배 한 필에 담긴 위대한 희생. 서운함이 극에 달한 일용 엄니는 김 회장 댁 할머니 방에서 끝내 눈물을 보입니다. 실은 나도 배를 3필이나 짜둔 게 있었어요. 일용이 아버지 죽고 나서 내가 밤잠 안 자고 눈물로 짠 배였지. 사실 그녀에게도 수의로 쓸 귀한 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일용이가 학교에서 납부금 못 내서 쫓겨온 날, 그 귀한 배를 들고 나가서 헐값에 팔아버렸어. 아들 놈 공부시키겠다고 내 마지막 옷을 팔아버린 거야.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죽음 이후를 대비하던 유일한 자산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때 팔아먹은 배가 눈에 밝혀서 그래. 내가 그 공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손으로 만든 내 옷 한 벌 입고 가고 싶어서. 투박하고 거친 말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지독한 사랑. 일용이는 알리 없는 오직 어머니만이 간직해온 숭고한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며느리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부 일용의 결단, 수에 대신 건넨 비단 옷의 기적. 갈등이 깊어지자 일용 엄니는 입맛을 잃고 누워버립니다. 아들과 말도 섞지 않으려 하죠. 퇴근길, 일용은 술기운을 빌려 큰 봉투 하나를 들고 어머니 방에 들이닥칩니다.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내가 아주 큰 거 사왔단 말입니다. 일용이 내민 것은 거친 삼배수이가 아니었습니다. 분홍빛이 감도는 화려한 비단 옷과 향기로운 화장품이었습니다. 나 어머니 죽는 꼴 못 봐요? 그 흉측한 수에 절대 안 입혀드릴 거야. 만약 돌아가시더라도 나 아주 화려한 비단 옷 입혀서 보낼 거야. 일용은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죽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 옷 입고 나랑 100년만 더 살아요? 아들의 진심 섞인 고함에 일용 엄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수희가 갖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비단 옷이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비단 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선 어머니를 보며 일용은 쑥스러운 듯 웃습니다. 어머니 10년은 젊어 보이시네. 결론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이별 준비. 수희는 결코 슬픈 옷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는 고단했던 삶을 마감하는 승리의 예복이며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을 향한 마지막 존경의 표현입니다.
양촌리 사람들은 수의를 둘러싼 소동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고 가느냐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느냐는 사실을요. 할머니의 하얀 베옷도 일용 엄니의 화려한 비단 옷도 결국은 같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흰머리가 늘어갈 때 우리는 이별을 준비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일용이가 사온 비단 옷처럼 여러분의 부모님 가슴에도 화사한 꽃 한 송이 피워드리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은 수의보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을 더 원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저 현충사에 다녀오겠습니다. 금동아, 내 이 녀석아, 아니 어디를 갔다 왔어? 이 녀석아 어디를 갔다 와? 어디를? 어디 갔다 왔어? 어디? 응? 아이고 그럼 새끼 현축사기네. 아이고 아버지가 거기도 갔다 오셨다는데. 아니 이놈아, 아니 너 어떻게 갔어? 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갔어? 어떻게? 제 두 발로 직접 걸어서요. 중학생 금동이의 무모한 선언에 양촌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읍내 오락실에서 돈이나 다 쓰고 도망쳤을 거라며 혀를 찼죠. 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아스팔트 위에서 물집이 터지고 배고픔에 눈물을 삼키면서도 금동이는 오직 한 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없어. 닷새 만에 절뚝거리며 대문을 들어선 소년의 손에는 흙 묻은 복숭아 씨앗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마른 어깨를 꽉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서 수문장 대장 노릇하며 돈도 많이 벌었다던 아저씨, 왜 추석 명절에 고향집 폐허 속에 숨어 있었을까요? 피자 파이가 그렇게 맛나더라고요 라며 웃던 입술이 어둠이 내리자마자 살려달라는 비명으로 바뀐 충격적인 반전. 떠나는 사람만 가득하던 농촌 마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살러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눈물겨운 사연을 공개합니다. 그리움의 뿌리를 찾아서. 화려한 금이 환양? 그 이면에 서글픈 가을거지가 한창인 평화로운 양촌리 들판에 낯익지만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몇 년 전 무리하게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다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났던 갑수 시내외입니다. 번듯한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난 그의 모습은 얼핏 성공한 도시인처럼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갑수 씨는 기다렸다는 듯 서울의 화려함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서울은 말이야 임금님 대궐 지키는 수문장 같은 경비원 일을 하는데 양복쟁이 하나 안 부러워? 피자니 스파게티니 하는 서양 빈대떡을 애들은 밥보다 더 좋아하더라고.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컸고 자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곁에 선 아내의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자랑은 사실 고향을 버리고 떠났던 죄책감을 덮으려는 가련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멈춰버린 시간, 흉가가 된 옛집 마을을 한 바퀴 돌던 갑수 씨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멈춰 섭니다. 바로 자신이 나고 자랐던 옛집입니다. 주인이 떠난 집은 불과 몇 년 사이에 흉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붕은 주저앉고 마당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죠. 그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때 싹 허물어버리는 건데 라고 툭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미련을 끊기 위함이 아니라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아픈 진심의 반어법이었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오자 갑수 씨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김 회장 댁에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양반 서울 가기 싫어서 도망친 거예요. 하루 종일 서울 좋다고 떠들더니 속은 이미 다 타버렸던 거예요. 횃불 아래 드러난 농부의 진실 김 회장 채 불암과 마을 청년들은 횃불을 들고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를 찾아낸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폐허 같은 옛집의 차가운 방 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갑수 씨는 비춰지는 불빛에 얼굴을 가리며 오열합니다. 나 좀 내버려둬요. 나 여기서 그냥 살란 말이야. 그는 5년 동안 서울 경비실 안에서 겪었던 고통을 쏟아냅니다. 서울은 다 좋은데 숨이 안 쉬어져. 비가 오면 못자리가 걱정되고 우박이 오면 과수원이 걱정되는데 서울 콘크리트 바닥에선 내가 할 일이 없어. 나는 뿌리 뽑힌 나무야.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 나 좀 그냥 둬.
평생 흙의 숨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농부에게 도시의 편리함은 영혼을 갉아먹는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30년 만의 기적, 다시 돌아온 자해 신고 갑수 씨의 진심을 확인한 김 회장과 용진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를 다시 양촌리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용진은 면사무소에 가서 갑수 씨의 전입신고를 돕습니다. 서류를 처리하던 직원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용진 형님, 제가 여기서 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고향 떠난다는 신고만 수만 건 받았지 도로 살러 왔다는 신고는 이게 처음입니다. 이 소식은 양촌리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 너도 나도 도시로 떠나기만 하던 시절, 고향을 다시 찾은 갑수 씨의 선택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킨 이 땅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준 것입니다. 다시 바르는 문창살, 비로소 찾은 평화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갑수 씨가 새로 살게 된 집을 수리합니다. 청년들은 도배지를 사고 부녀회는 쌀과 김치를 나릅니다. 낡은 문짝에 새 창호지를 바르며 갑수 씨는 비로소 소리내어 웃습니다. 서울의 수만 개 전등 불빛보다 고향집 문창살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달빛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압니다. 이제야 살 것 같네. 흙을 다시 만질 수 있게 된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슬픈 귀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그렇게 희망의 정착으로 마무리됩니다. 뿌리 뽑혔던 나무가 다시 고향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 양촌리 들판에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머니 안 모실게요. 사랑을 위해 폐륜을 택한 아들의 처절한 고백. 장인어른의 소름 돋는 압박 면접 부모를 버려야 결혼을 승낙한다. 눈물 없이 못 보는 80년대 로맨스 창수가 비오는 날 마당에 엎드린 이유. 흙 묻은 사랑과 구분 등 창수의 처절한 혼인선언. 시청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과 죄책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1987년 어느 시골 마을의 흙내음 속에 묻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창수와 혜란의 지독한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양촌리 마을의 성실한 청년 창수. 그는 평생 흙을 파먹으며 늙어간 어머니의 구분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빛은 감나무집 딸 혜란이었죠. 두 사람은 논두길을 걸으며 남몰래 사랑을 키웠지만 현실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혜란의 아버지는 완고했습니다. 내 딸 10수년을 남의 집살이, 공장살이하며 번 돈으로 오빠 뒷바라지한 금쪽 같은 자식이다. 그런 애를 또다시 흙구덩이 농사꾼 집으로 보낼 순 없다. 아버지는 혜란을 읍내 월급쟁이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 맞선을 강요했고 혜란은 울며 불며 저항했습니다. 창수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땀냄새 나는 작업복과 낡은 경운기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비오는 밤 창수는 소주 몇 병을 나발 불고 혜란의 집 마당으로 뛰어듭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죠. 아저씨, 혜란이 없으면 저 못 삽니다. 제발 저 좀 봐주십시오. 마당에 넙죽 엎드린 창수에게 혜란의 아버지는 서늘한 조건을 내겁니다. 좋다. 내 놈이 정혜란이를 데려가겠다면 읍내 나가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어라. 그리고 내 어머니는 형님 댁으로 보내고 너희 둘이서만 살아라. 효자 소리 들으며 내 딸 고생시킬 놈에겐 절대로 못 준다. 할 수 있겠느냐? 그 순간 창수의 머릿속엔 평생을 홀로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를 버려야 사랑을 얻는다. 이 잔인한 선택지 앞에서 창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모시지 않겠습니다. 따로 살겠습니다. 혜란이만 주신다면 천하의 불효자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창수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 소리를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창수의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양촌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창수가 여편네에 미쳐 어미를 내다버린다더라. 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죠. 창수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보름 앞둔 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혜란의 아버지가 창수를 다시 불러 앉힌 것이죠. 그의 앞에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수야, 내가 정말 내 어머니를 버리라고 그랬겠느냐? 나는 내가 그 모진 말을 뱉을 때 내 눈을 봤다. 부모를 버리겠다고 말하면서도 내 눈엔 피눈물이 고여 있더구나. 그만큼 내 딸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뜻 아니겠느냐?
사실 혜란의 아버지는 창수의 집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부모를 등질 각오까지 할 만큼 절박한 놈이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내 딸 손은 놓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혜란의 아버지는 창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서 내 어머니께 무릎 꿇고 빌어라. 그리고 혜란이 데려가서 내 어머니랑 셋이 행복하게 살아라. 농사꾼이 뭐 어떠냐, 사람 진심이 제일이지. 창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오니 참 잘됐다. 소풍보다 고추 모종이 먼저였던 그 시절 농심. 10년 만에 설레는 나들이를 멈춰 세운 건 원망스러운 빗줄기가 아니라 이제 살았다며 안도하게 만든 농부의 천명이었습니다. 노는 것보다 땅의 갈증을 먼저 걱정하는 양촌리 사람들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농심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촌리 우체통의 DJ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롭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일궈냈던 우리들의 고향 양촌리에서 온 아주 긴 사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1987년 4월 어느 봄날의 기록입니다. 그해 봄 양촌리여기에는 낯선 바람이 불어왔어요. 카페라는 간판을 단 세련된 다방 하나가 생겼거든요. 농사지을 걸음을 내다 말고 혹은 이른 아침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동네 남자들이 그 어두컴컴한 곳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죠. 하지만 양촌리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호랑이 부녀회장 용식 어머니가 계셨죠. 앞치마를 휘날리며 카페 문을 박차고 들어간 그녀의 일갈은 지금 들어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아니, 백주 대낮에 왜 이리 컴컴한 데서 놀아요? 농투산이 돈이 어떤 돈인데 커피값으로 뺏으려 해. 그 서슬퍼런 호통에 정신 나간 박수무당처럼 앉아있던 남편들은 쥐 죽은 듯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마을엔 10년 만에 찾아온 기분 좋은 설렘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다 함께 떠나는 화류놀이, 즉 봄소풍을 가기로 한 거죠. 밭일하느라 굽은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당신 몸 하나 돌보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들. 그날 밤은 아마 양촌리 전체가 잠을 설쳤을 겁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장터에 나가 찬거리를 사면서도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바다 건너 제주도라도 가는 듯 들떠 있었죠. 아껴둔 꽃무늬 몸빼를 꺼내 다림질하고 손주 녀석 소풍 보내듯 정성껏 도시락을 싸던 그 밤 하늘엔 유난히 별이 총총했습니다. 내일은 꼭 해가 나야 할 텐데.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밤 공기를 타고 흐르던 밤이었죠. 드디어 대망의 아침. 마을회관 앞에는 커다란 관광버스가 떡하니 버티고 섰습니다. 양촌리의 영원한 스타, 응삼이 씨가 사회자로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죠. 자, 어르신들. 오늘 하루만큼은 집 걱정, 자식 걱정 다 잊고 눈 꼭 감고 놀아봅시다. 응삼이 씨의 노랫가락에 맞춰 어머니들은 손뼉을 치고 무뚝뚝하던 아버지들도 어깨를 들썩이며 버스는 행복을 가득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채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후두둑 후두둑 굵은 장대비가 버스 창문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의 나들이 길이었다면 에이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원망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겠죠. 하지만 여기서 양촌리 사람들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창밖을 가만히 응시하던 용식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비가 오시네. 나 고추 모종 내야 하는데 참 잘됐다. 그 말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을까요? 버스 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됐습니다. 어머 그러게. 나도 호박씨 뿌려놓고 비 오기만 기다렸는데. 입이면 고추 심기엔 아주 보약이지. 10년 만에 소풍을 망쳤다는 아쉬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른 논밭을 적시는 단비 소식에 사람들의 마음은 벌써 일터로 논둑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유원지를 코앞에 두고 버스는 기분 좋게 머리를 돌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은 나들이 옷을 벗어 던지고 낡은 비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누가 농사꾼들 아니랄까봐. 김 회장님의 허어로운 웃음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빗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비에 젖어 진해진 흙 냄새를 맡으며 논으로 밭으로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엔 소풍보다 더 큰 배부름이 가득했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진정한 휴식은 화려한 꽃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입에 들어갈 밥보다 더 소중한 곡식들이 비를 맞으며 쑥쑥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풍경이 그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큰 축제였던 것이죠. 오늘 내리는 저 비가 누군가에겐 원망스러운 날씨일지 모르지만 우리 양촌리 사람들에겐 그 어떤 유행가보다 달콤한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계획했던 소풍을 멈추게 할 만큼 반갑고 축복 같은 단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삶이 내 뜻대로 흐르지 않을 때 그 속에 숨겨진 하늘의 뜻을 찾아내는 양촌리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비오는 창밖을 보며 환하게 웃어보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지런히 흙을 일구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명석이의 웃음을 보고 있으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사람과 나누는 밥 한 끼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금동이의 성장, 일용 엄니의 활력, 그리고 명석이의 순수함까지. 양촌리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고향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양촌리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